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가성비의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다 20대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돈 많은 자산가랑 좀 나이 차이가 뭐 20살 정도 나도 어차피 결혼을 해서 잘 지내면은 그냥 잘 지내는 거고 혹시 잘 안 지내도 한 10년 정도 살면은 재산 분할 반 정도 받잖아요. 네. 그럼 강남 아파트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돼갖고 네. 아 그렇게 해서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야.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항상 그 결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도 하는데 항상 이 결혼이라는 게 또 좋은 면이 있다 보면 또 반대로 나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뭐 이혼 얘기도 있고 재산 분할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님 모시고 최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다양한 또 결혼 관련된 또 이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이 되게 그 특이한 예. 어찌 보면 이 변호사계에서 정말 없는 예.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해서 제가 모셨거든요. 아, 예. 그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보통 여성 변호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네. 예, 저는 뭐 남성이라는 특이점도 있고 네. 또 제가 그 법원에서 17년 정도 근무하다가 작년에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판사 때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보면은 네.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금액이 큰 것들도 좀 해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혼 소송이나 이런 것들. 뭐 적게는 몇십억에서 몇백억, 몇천억대 뭐 상속 재산 분할 그리고 재산 분할 사건도 처리를 해봤고요. 그런 경우에 보다 보면은 재산 분할 예전에 그 최태원 씨, 노소영 씨 사건 크게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나중에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이 크게 돼서 뭐 이슈가 크게 됐지만 1심에서는 그 주식 부분에 대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아 갖고 재산 분할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했던 그 많은 중견기업 회장님들 사건이나 고액 자산가들, 건물주들 사건에서는 거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거의 50%에 육박한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게 법원 실무예요. 그래요? 예. 네. 그게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결혼 생활 동안 가사에 기여를 했고 그 특유재산 유지에 노력을 했다면 최소한 뭐 40~50% 정도는 다 되거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 뭐 수백억 가진 분들이 200억, 네. 300억씩 이렇게 재산 분할로 나눠주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네. 300억이라고 칠게요. 네, 예를 네. 들어 네. 그럼 300억의 가정주부로서 역할을 했으니까 150억을 준다. 네. 그럼 뭔가 금액과 네. 이 업무의 어떤 뭐 중요도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150억의 가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게 만약에 혼인 기간 중에 특유 재산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네. 아예 결혼 전에 번 결혼 전에 번 거라면은 결혼 전에 완전히 특유 재산이라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 좀 작아도 그래도 뭐 10%, 20% 이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뭐 부모한테 재산을 받는 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초기에서부터 배우자가 계속 이제 가정에 헌신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기여를 했다면은 그 부분은 금액이 커져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게 법원 실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내가 내조나 이런 걸 잘하지 않았다면 사업이나 이런 게 이만큼까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인정한다는 네. 거죠. 근데 그 고액 자산가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반대로 얘기를 해요. 네. 그 내 부인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뭐 의부증에다가 뭐 과소비에다가 뭐 애들한테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이 부인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러니까 기여도는 0이거나 아니면 10% 정도만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좀 어렵다. 실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증거를 통해서 맨날 집에서 그 부인이 뭐 술 마시거나 뭐 딴 남자 만나거나 아니면 가정에 소홀했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은 네. 당연히 기여도에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네. 그런 증거를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말씀인데 이게 요즘엔 제가 변호사로 나와 보니까 그런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 분할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혼을 그러니까 저한테 이혼 소송 상담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내가 한 5년 뒤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냐. 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게 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는데 그 사람의 계좌를 법원에서 보통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이혼 소송을 만약에 오늘 한다. 그럼 과거 한 몇 년치 정도를 아니 근데 뭐 과거 결혼 할 때부터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 뭐 이혼을 그렇게
결혼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예, 네. 법원 실무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그 혼인 시작할 때부터 예전에 과거 걸 쭉 다 뽑아봐요. 네. 근데 금융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막 10년치 전에 결혼 초기에서부터 다 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제기하기 역산해서 3년. 아, 3년 전까지. 3년 전까지 해서 3년 전 계좌를 뽑아봤는데 그 이혼하려는 사람 계좌에서 뭐 한 5억 정도가 빠져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5억을 어디다 썼냐 그랬는데 그 5억을 사실은 뭐 부모님한테 줬다든지 아니면 뭐 학자금으로 썼다든지 명확한 소명 사유가 있으면은 정당한 소비로 봐서 그냥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지 않겠지만 역산해서 그 3년 사이에 뭐 몇 억이나 몇 천만 원이 이렇게 나갔는데 그 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거는 재산 분할에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간주하고. 그러니까 몰래 이혼 소송 제기하기 전에 몇 달 전에 내가 뭐 재산 분할 안 받으려고 돈을 빼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고액 자산가 분들은 워낙 이 기여도 50% 되면서 막 몇백억을 빼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지금 이혼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하고 네. 한 플랜을 길게 잡아요. 3년은 최소한 잡고 5년, 10년 잡아서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지금 예를 들면 5년 전에 빼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그 5년 뒤에 다시 소송을 하면은 5년 전에 빼돌리고 5년 뒤에 소송을 하면은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5년 전에 돈 빼돌린 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현재의 재산만 분할을 해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과거에 빼돌린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그거를 이제 미리 빼돌렸다는 거를 이제 그 상대방이 알면은 네. 법원에다가 재판장님 5년 전에 이 사람이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5년 예. 전인데. 보통 5년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없겠죠. 예,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역발상으로 미리 준비해서 5년 뒤쯤 이혼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 상담을 많이 한다. 상담 정말 많이 하고요. 요즘에 제가 최신 이혼 소송 트렌드랄까? 불륜 이런 게 워낙 많은데 네. 그 예전에는 불륜으로 오게 되면은 변호사님 이제 당장 이 사람 부정행위라서 이혼 소송하고 상간 소송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딱 와서 변호사님 확실하게 이 사람을 골로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준비를 거쳐서 이혼 소송을 해야지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선생님 이게 만약에 부정행위를 한 번 해서 그거가 발각이 돼서 이혼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얼마 정도 받는데 뭐 그걸 참고서 1년 2년 동안 부정행위한 걸 더 증거로 모아서 낸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그렇게 대폭 상승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 몇 천만 원 더 받겠다고 1년, 네. 2년을 고통스럽게 참는다. 사시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네.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재산이 많은 분 입장에서는 네. 바로 이혼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좀 최소한 3에서 5년 있다가 미리 대비해서 좀 이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많다. 그런 사례들이 그거는 이제 있다. 알아서 이제 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재산 분할 고액 자산가 분들이 과거에 자기가 수백억 일궈놓은 재산을 재산 분할로 반 정도 이렇게 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요 네. MZ 세대 특히 20대 친구들을 만나면은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가성비의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다 20대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판례에서도. 그렇게 판례에서도 뭐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재산 분할 특유 재산도 분할을 해주고 10년이면 거의 5대5에 가까운 게 원칙이긴 해요. 그게 실무인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20대 친구들이 나 강남에 집을 사고 싶은데 네. 평생 직장을 다녀봤자 그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부동산 가격 얼마나 그렇죠. 비쌉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은 자산가랑 좀 나이 차이가 뭐 20살 정도 나도 어차피 결혼을 해서 잘 지내면은 그냥 잘 지내는 거고 혹시 잘 안 지내도 한 10년 정도 살면은 재산 분할 반 정도 받잖아요. 네. 그럼 강남 아파트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돼갖고 네.
그렇게 해서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만큼 이렇게 혼인이나 이혼에 대해서 너무 요즘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반대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혼의 사유도 또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마냥 이혼 못 하잖아요. 대부분 요즘에 그 간통죄 폐지된 건 아시죠? 네네. 대표님. 그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가 되면서 예전에는 사실 간통 뭐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큰 집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구속도 되고 네네. 실형도 받고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자기가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질러도 큰 집에 안 가요. 네. 그냥 위자료만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2011년도 12년도 성남지원에서 이혼 재판을 했었고 2022년 23년에 또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을 했는데 불륜에 따른 위자료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네. 3천만 원 정도고 상간자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근데 한 10년 뒤에도 거의 비슷했어요. 3천에서 1,500. 아니면 조금 500 정도 올라서 3,500, 4천에 뭐 2천 정도. 근데 10년 전과 지금 그 물가가 그렇죠. 뭐 2배 이상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 위자료 가치가 확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액 자산가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도 이제 불륜 그런 케이스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이혼이 좀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좀 왜냐면 리스크가 적어졌다. 리스크가 적어졌죠. 와인낫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원래 이렇게 되게 바람을 피고 싶었어요. 근데 큰 집도 안 가. 돈도 더 조금만 그러네. 내면 감옥을 돼. 안 가네. 네, 돈도 더 조금만 내면 돼. 네. 그러면은 뭐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이 뭐 여러 명의 불륜녀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사실 많고 그래서 그 MZ 세대들이 그런 거를 좀 알고 나중에 뭐 그런 거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이혼해도 나는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챙기면 되니까 그게 나은 방향 아니냐. 능력 없고 그런 분들이랑 결혼해갖고 평생 고생을 하느니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재산하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사는 게 더 나은 인생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확실히 좀 우리 세대 때랑은 다르구나. 사고 방식도 그러니까 물론 다르고. 뭐 이제 소수의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고는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성비의 5년 이 얘기도 어쨌든 맞다고 하셨으니까 한 5년 살아도 그러면은 한 20, 30%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률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통 기준이 그렇습니다. 5년 정도 되면 사실 조금 애매해요. 제가 이제 판사 경험으로서 얘기하면 5년 정도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 들어갈 바이 수도 있고 안 케이스. 들어갈 수도 있어요. 특이 재산이 워낙 많으면은 들어가게 하고서 비율을 되게 조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특유재산이라는 거는 결혼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상속재산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으면은 그걸 아예 좀 빼기도 해요. 분할대상재산, 공동재산이 많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기여도를 조금 높여주고 5년은 애매하다. 5년 좀 애매한데 그거는 사실 그래서 이게 이 가사 재판이라는 게 조금 재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사 재판, 형사 재판, 민사 재판이 있는데 민사 재판은 거의 재량이 많이 없거든요. 수학 같아요. 딱 뭐 요건 사실 입증하면은 증거 싸움인데 형사 재판은 또 유죄 무죄는 증거 싸움이긴 하지만 그 양형에 있어서 뭐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그것도 뭐 대법원의 기준이 있지만 약간의 재량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가사 소송에서의 기여도 판단 문제나 또 이혼을 하냐 마냐 그거는 그 판사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케이스를 두고 제가 법원에 근무했을 때 저희도 좀 헷갈리면 옆에 판사님이랑 상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판사님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는 진짜 이혼해야 되는 것 같다. 이혼이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판사님한테 상의를 해보면은 이거는 이혼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유책성이 좀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의견이 달라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5대5가 있을 수도 있고 45대 55가 있을 수도 있고 46에 54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재판부는 막 1%까지 막 다 미세하게 그거를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작은 것 같아도 금액이 막 몇백억 몇천억 되면은 그 1%가 엄청 커요. 근데 그거는 재판부마다 약간의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아파트를 얻을 목적으로 고액의 자산가와 결혼을 해서 한 10년 살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긴 씁쓸하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혼 상담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이혼 전부터
이혼 재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준비하는 분이 계시고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재혼을 하시는 자산가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혼전계약서 상담을 꼭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혼전계약서 안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 그것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근데 혼전계약서라는 게 대부분 다 재산분할에 대한 게 그렇죠. 주긴 하지만 사실 혼전계약서는 말 그대로 그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서로 얘기할 건 아니에요. 바람을 피지 않기로 한다. 안기로 한다. 그리고 뭐 양육은 어떻게 가사분담은 양육 뭐 가사분담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 생활비 관리는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재산분할에 관한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할 때 생기는 권리인데 그걸 생기기도 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게 안 되는 그 대법원 결정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계약이란 건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네. 두 사람이 부부가 계약을 체결하는 걸 그게 무슨 무효 사유 뭐 사회질서에 반한다든지 뭐 누가 때려서 한다든지 뭐 속여서 합의한 한다든지 거니까. 합의한 거니까 네.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그 재산 분할에 관해서만 효력을 부정해서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혼전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게 맞고 그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재산 분할에 관한 것도 대법원 판례가 일단 그렇게 결정은 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재산은 다 원칙적으로 내 거고 나중에 이혼할 때도 돌려주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아예 재산 분할을 못한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약정이 있는 부분이 기여도에서 어느 정도 참작이 돼요. 반영이 좀 되는. 반영이 돼요. 예. 네. 실무적으로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혼전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부간에 어떻게 보면 좀 혼전계약서 못 믿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자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해주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1,000억 부자가 있어.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혼전 계약서를 안 쓰면 10년 살면 500억을 줄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의 규모랑 상관이 없는 개념인가요? 뭐 1조 부자도 5천억을 주나요? 어느 정도 좀 고려하나요?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여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야. 왜냐하면 분할 개념이라는 게 부양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막 5천억씩 그렇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50%를 원칙으로 하다가 그 퍼센티지가 내려가는지 그건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그냥 재량이 좀 많은 거예요. 재량으로. 그래서 지금 학계나 실무에서는 이 재산 분할에 관해서 네. 너무 기준이 없다. 너무 또 재판부마다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한 기준을 만들어 놓자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뭐 징역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지만 징역 5년에서 뭐 25년 사이에 그걸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법원에서 매년 양형 기준표라는 걸 만들어서 법원 내부 그 형사재판부에 대외비로 뿌려요. 네.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다 기준이 있는데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기여도에 따라서 뭐 혼인 기간이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원칙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다 개별 재판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뭐 변호사들이나 학계나 당사자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뭐 향후에는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은 그냥 어쨌든 말씀하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 작동을 하고 있다. 네, 작동을 하고 이제 있다. 그런 업무를 많이 해본 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혼할 때 되면 다 재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이미 뭐 불륜한 건 뭐 어쩔 수 없고 네.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줘 막 이러고 난 못 줘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그 어떤 비중을 뭐 이렇게 따지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3년 전에 뭐 돈이 나갔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부동산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을 이렇게 빼서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코인을 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뭐 소위 말하면 압수수색하고 막 해서 막 밝혀내고 이런 거는 어려운 건가요? 사실 만약에 그게 3년 이내에 네. 그 돈을 빼갖고 뭐 코인을 사고 그러면은 그거는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3년 전에. 3년 전 거, 아주 3년 전. 전 거는 장기 사실은 프로젝트란 거예요, 이 사람. 장기 프로젝트라면은 그거는 사실 밝히기가 좀 어렵죠. 어려워요. 예, 아니 예. 근데 예를 들어 100억 자산가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예. 집 하나 빼고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원도 다 이상하게 볼 거 이상하게 아니에요. 보죠. 예, 그래서 뭐 5년 전 거 좀 보고 5년 전 거에서 안 나오면 또 한 7년 전 거 보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금괴나 골드바. 해외 계좌 네네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여성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이제 골드바 되게 많았었다. 네. 그리고 해외 뭐 미국 체이스은행에 얼마 정도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입증을 없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장만 있는 거예요. 입증 어떻게 하냐고. 그 금괴가 있고 어느 은행에 뭐 맞아요. 자기 금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거기 뭐 그 검증 신청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에 사실은 뭔가 소명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구나. 금괴가 있다고 해도 이쪽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네. 뭐 이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 금괴 뭐 금액이 꽤 될 거 아니에요. 많으면 몇 억이나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잊게 하려면은 미리 이건 여성의 입장에서 만약에 남성이 고색 자산가라면 여성의 입장에서 뭐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분위기 좋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와인 한잔 하거나 아니면 여행 가서 저기 우리 아들이 뭘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보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우리 그때 금괴 사놓은 거 있지. 그거 어디 있다 그랬지? 네. 딱 녹음을 해놓던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어디 있다라고 한 거 정도만 알아둬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해외 계좌도 사실 인정만 되면은 그게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체이스은행에 몇만 달러가 있다. 몇십만 달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법원에서 보내요. 그 네. 은행에다 그런 게 있냐. 그러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거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뭐 계좌 같은 거 이렇게 뭐 통장이나 아니면 잔액 같은 거 인터넷으로 했을 때 딱 찍어 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사진이나 뭐 아까 금괴 사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정황을 법원에다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법원 또 마음이 바뀌어요. 네. 이거는 있는 거니까 네가 소명해라. 가지고 네.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소명해라. 네. 그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는데요. 네. 이거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은 뭐 안 믿기 하긴 때문에 뭐 금괴 뭐 1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되냐. 실제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사진 찍힌 이상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미세하게 다 입증 싸움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준비하려면은 사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재산 분할을 많이 뺏기지 않으려면은 특히 뭐 재혼을 하는 때 젊은 여성이랑 재혼을 할 때는 혼전 계약서라도. 요즘엔 또 혼전 계약서뿐만 아니라 혼중 계약서라는 것도 있어요. 혼중. 혼중 계약서는 혼인 중에 네. 처음에 살 때는 네.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결혼할 때 요새 뭐 무슨 뭐 신용정보조에서 범죄경력조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거 다 떼거든요. 네. 요즘 그런 세대 알고 계세요? 네네네. MZ 세대들은 들었어요. 다 그걸 떼고 있는데 건강검진도 받는다고. 왜냐하면 요즘 제가 실무를 많이 해보니까 이혼 소송하다가 그 사람한테 예전에 전혼 경력이 있고 전혼 자녀가 그게 밝혀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그런 걸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를 떼가는데 그런 거를 이제 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혼전은 그게 이해는 되는데 네. 혼중이라는 거는 더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어찌 잘 보면. 보세요. 네. 혼전이 사실 더 어렵죠. 그런가? 그게 막 사랑이 꽃피고 막 결혼하고 막 예식장 잡고 그러는데 우리 혼전 계약서 써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니 그때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 써라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혼중은 결혼했는데 쓰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혼인을 혼나는 거 아닌가? 하면은 혼인 한수 좀 지나면은 서로 네. 이제 편해지잖아요. 네. 뭐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이랑 이 사람이 되게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육아도 제대로 안 하고 남편도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일 수 있죠. 별로이고 뭐 능력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시각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요구하는데 그걸 안 써줄 수는 있어요. 네, 안 써줄 수 있는 문제는 있는데 만약에 써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럴 수는 있겠네요. 뭐 굳이 뭐 얘기한다면은 너 이거 안 쓰면 나 너랑 먼저 이혼하려고 막 할 거야.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 그렇죠. 이혼을 하기 싫으니까 이걸 써라. 자신 있으면 들어와 이거죠. 나도 쓸 테니까 서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쓰면서 뭐 다른 것도 많이 써도 돼요. 육아에 대해서나 뭐 생활비 같은 거. 네. 생활비 뭐 엑셀표로 이렇게 쫙 작성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혼중 계약서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이거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효력이 없구나. 똑같아요. 혼전 계약서 효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 아까 얘기했듯이, 판례는 똑같다.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는 그 지점은 똑같아요.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협의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거.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할 때쯤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 협의를 하거나 정해야지 그거를 한참 전에 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예전에 약간 좀 강압적으로 아. 그 또 여성의 지위가 약했을 때 옛날에는 그랬죠. 그런 시대의 어떤 판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혼인제도라는 게 예전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 우리 좀 유교 사상에 따라서 혼인이란 거는 백년해로하고 뭐 검은 머리가 화풀이 돼도 네. 그런 느낌이고 뭔가 계약이라기보단 제도로서의 가치가 중요하고 헌법상 굉장히 보호되는 특별한 가치이자 제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는데 계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 우리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함께하고 아이도 키우고 그런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는 파탄주의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네. 그게 간통제도 지금 폐지됐고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자기 결정권 이런 게 점점 강조되는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계약도 이제 계약의 성격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계약의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파탄주의로 갈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어떤 이런 혼전 계약서에 관한 부분,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 이것도 사실 미국처럼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은 그거의 효력을 인정을 좀 인정하는 그 판례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계약 같은 동업 계약이죠. 뭐 사실 결혼이라는 맞아요. 게 시작할 때 너 재산 어떻게 하고 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왜 동업할 때도 각자의 역할 다 분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파트너십으로 하고 끝날 때 한쪽에서 동업 계약 해지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동양인의 사상에서는 좀 정이 없게 느껴지고 좀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억울한 걸 서로 좀 줄이자라는 그쵸. 뭐 개념이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제가 미국에 잠깐 살 때 임대차 계약서 보면은 진짜 수백 네. 페이지예요. 계약서가 엄청 자세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소송이 별로 안 일어나요. 왜냐면 그 각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다 예측되는 어떤 계약이 있기 때문에 네. 분쟁이 적어지는 거예요. 혼인 계약에 있어서도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 세밀하면 세밀하게 정해 놓을수록 딴짓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이거 약속을 한 건데.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그 법조인 사이에서는 그 채권의 소멸치료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채권이 10년 동안 안 쓰면은 그 권리는 없어져요. 돈 빌려줘서 뭐 대여금 채권이 네. 있어도 민사적으로 10년 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끝나는 그런 제도에서 착안해 갖고 혼인도 이제 뭐 한 20년 지나면은 네. 조론제도 그러니까 혼인 갱신제도 뭐 이런 걸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어. 그러니까 불편하게 이혼 청구하는 게 아니라 20년 지나서 20년 한번 지나서 애들 다 크고 그러면은 합의 안 하면 그냥 합의 안 헤어지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딱 종료되는 그러면 굉장히 더 긴장하지 않을까 아. 좀 노력하지 않고 예,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이나 또 제 세대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예.